2014년 3회 기출문제인 03회 기출문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1번 첫 번째 문제는 레스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맵과 벡터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카로 찍은 사진들은 비트맵 방식이라고 해요. 앞에 우리 스캐너도 있지만은 스캐너로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디카로 촬영한 파일은 PNG나 JPG 뭐 이런 거로 저장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비트맵이라고 부르고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고, 픽셀. 그래서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량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그 WMF라는 파일은요, 벡터 방식이라고 해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벡터 방식. 그러니까 벡터 방식은 뭐냐면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비트맵은 확대하면 픽셀 단위로 깨지죠. 예. 그래서 세 번째 WMF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 아니라 벡터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레스터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안 나와 있죠. 레스터에 관한 용어를 주식백과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주자선, 주사선, TV에 수상기에 전원을 넣으면 수신하지 않더라도 브라운관의 음극에서 나오는 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랑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표시 영역을 고르게 덮고 있는 직사각형의 레스터의 패턴, 즉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 수상기 화면 표시 장치상의 영상이 재생되는 영역. 이거는 또 그거랑 다르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이 책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미지 방식 중에서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레스터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근데 하여튼 간에 여기 있네요. 또 지금 카페 정보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레스터라고 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벡터나 이미지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좀 보시면은 픽셀을 최소 단위로 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레스터 방식이라고 한대요. 그럼 비트맵 방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써있네요. 레스터 방식하고 비트맵 방식이 같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포토샵이나 이런 거는 비트맵 방식으로 편집하는 거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디카로 사진 찍으면 몇만 화소 나오죠? 요즘 새로 나오는 디카들 보면은 뭐 스마트폰도 뭐 2천만 화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그 디카 중에는 4억 5천만 화소짜리 디카도 있어요. 굉장히 고가겠죠? 그런데 그런 4억 5천만 화소 디카짜리를, 그거를 이 천장에다가 인쇄가 가능할까요? 천장의 크기만큼 확대를 하면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겠죠. 63빌딩 전면에다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상도가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뭐로? 벡터 방식으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럼 벡터 방식은 확대를 해도 어떻다?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다 인쇄해 놓는 거예요.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는 그림들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바로 벡터 방식으로 한 거죠. 또 하나 엘리어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리어싱. 우리 기역자라든지 기역, 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글자니까 이상이 없는데, 이응 보세요. 이응. 히읗이나 이응이나 이런 건 어떨까요? 동글뱅이니까는 곡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곡면에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게 엘리어싱 방식입니다. 엘리어싱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적용을 하면은 그림 중에서, 글자나 그림 중에서 곡면이 나타난 부분이 깨지지 않게끔 처리해 주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는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그 다음 웨이브. 웨이브는 뭐예요? 웨이브는 사람의 음성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mp3는 우리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도 mp3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mp3는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웨이브는 확장자가 WAV고요. 녹음 조건에 따라서 고밀도로 음량을 좋게끔 녹음을 하면은 용량이 커질 거고, 그렇지 않고 스테레오로 녹음하는 거하고 모노로 녹음하는 거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하고, 음높이, 음길이, 색이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MIDI. 해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웹브라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크롬. 구글은 회사 이름이고요. 크롬이 있죠. 크롬. 구글이 만든 크롬. 5가지 가장 메이저 웹브라우저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IE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망에는 제일 큰 것이 WAN이죠. 그 다음에 MAN이고, 그 다음에 LAN이고.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은 크게 3가지죠. 예, 근데 PCM은 뭡니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통 나와 있어요. 뭐 해설도 나와 있는데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불리우는 배는 네트워크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트워크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060 띵띵띵띵 뭐 이런 것처럼 기존의 통신망에다가 부가성을 붙여가지고 뭐 처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5번 CD-ROM 드라이브가 CD가 얼마나 되죠? 용량이 700메가. DVD는 4.7기가에서 8.5기가. 그 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는 25기가에서 100기가. 집 디스크는요, 집 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랑 똑같이 생겼어요. 집 디스크는 용량은 100메가. 블루레이 디스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 HD 영상, 풀 HD 영상이 바로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자, 디스크 정리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정리는 뭐 하는 거죠? 컴퓨터 내에 있는 불필요한 공간들을 줄여주는 거죠. 첫 번째, 휴지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템포러리 파일이라든지, 또는 설치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2번은 무슨 내용이죠? 분산되어 있는 파일들을 연속적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는, 이거 뭐 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시네. 조각모음 실행이죠? 조각모음 실행. 네. 3번에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 내용 실행을 취소한다. 이거는 뭐죠? 복원 기능 같은데, 그랬죠? 네 번째도 복원이고, 윈도우 복원을 하면은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그래서 비밀번호, 금융정보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법을 피싱이라고 한다. 피싱.
웜은 뭘까요? 웜은요? 웜은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파일들이 깨져나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웜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을 막 복제를 해서 증가시켜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려요. 예. 해킹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불법적인 접근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내 공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걸 해킹한다 그래요. 스니핑은 해설을 보니까는 뭐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트워크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통신망이 있는데 그 통신망에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지나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골목에서 누가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가면은 몰래 가가지고 훔쳐오게끔 하는 것처럼, 예, 스니핑은 그런 겁니다. 네트워크상에서 갖고 이 잠복해 있다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지나가면은 그거를 빼가는 거죠. 피싱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스니핑이나 이게 답이 되지는 않아요. 스니핑보다는 좀 중요한 게 피싱이니까 피싱을 아무래도 답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저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텍스트 파일로 남습니다. 메모장 파일로 남아요. 텍스트 파일로. 이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수시로 지워줘야 되는데 이걸 쿠키라고 합니다. 근데 쿠키를 안 만들겠다라고 하면은요,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쿠키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한 존재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안 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나면은 누가 외부에서 안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내 쿠키 정보를 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인터넷 안에 옵션에 들어가서 뭐 삭제하는 기능을 이용해 준다든지 해야만 돼요. 즐겨찾기야 뭐 여러분들 북마크라고도 하죠. 북마크. 즐겨찾기는 히스토리는 뭡니까? 어디 다녔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웹 서비스는 웹 서비스 중에는 뭐 전자우편 서비스도 있고 채팅 서비스도 있고 게임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텔넷 원격 접속이라든지 뉴스그룹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프로토콜은 뭐냐면요,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계층이 7개가 있어요. 물, 대, 내, 전세, 표, 응.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번째 계층인데요. 세 번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죠. 또 7가지 제가 메모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는 나와 있네요. OSI 7계층이 나와 있는데,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7개 계층이라고 나와 있는 거 기억을 하셔야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은 이런 흐름 제어, 동기화 기능, 에러 제어 이런 기능들이 있다. 몇 번째냐? 이거 이제 시험에 낼만 하겠죠. 자, 그 다음 아스키 코드는 7비트예요. 그럼 2의 7승 128가지. 근데 페리티 비트를 하나 붙이면 8비트네요. 8비트니까 2의 8승이죠. 2의 8승은 256. 예, 이건 뭐 수학 계산 방식이니까는요. 그 다음에 휴지통 얘기 나왔네요. 11번.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뭐냐? 첫 번째,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휴지통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지워졌겠죠? 예. 그러면 휴지통에 있으니까 복원이 가능하겠죠.
USB 메모리에 보관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USB 메모리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이동식 장치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하드디스크 장치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로 달라져요. 일반적인 USB 메모리는 대부분이 이동식 장치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면은 휴지통에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예, 일단은 뭐 두 번째는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클릭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남의 폴더를 드라이브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남의 폴더를. 그러니까 공유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자녀들 간에 네트워크에 공유를 걸어서 아빠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있는 어느 폴더를 자녀 방에서 나는 이거를 K 드라이브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 방에서 아빠 컴퓨터에 있는 K 드라이브 파일을 삭제했다 이거죠. 그러면 아빠 컴퓨터에서 삭제가 되겠죠. 막 삭제가 되더라도 내 컴퓨터에 삭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는 그럼 휴지통에 안 가겠죠. 아빠 컴퓨터에 남겠지. 휴지통의 크기가 0이면 뭐예요? 있으나 마나네 뭐. 그러니까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에 안 가겠죠? 바로 삭제되겠죠. 답은 첫 번째. 예. 12번.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정에 관한 설정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지금 해상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해상도가 높으면 글자가 작아져요. 역으로.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가 가로가 1600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1280으로 보거든요. 제 모니터를 1280으로 보는데 1280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크게 보시라고. 글자를. 해상도를 높이면 많은 양을 보이니까 좋기는 한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자가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게 좋죠. 크게 보는 게 좋아. 특히 이제 그 연령이 높아지면 크게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의 해상 화면이 13.3인치예요. 여러분 13.3인치면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근데 해상도가 1920이에요. 우리 모니터가 20인치짜리인데 이게 1600이란 말이에요. 해상도가. 근데 13.3인치가 1920이면 엄청나게 해상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작게 나와요. 인터넷을 실행해도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터넷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글자 크기를 크게 해요. 그러지 말고 해상도를 1280으로 맞춰놓으면 되잖아. 그럼 인터넷도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 해도 잘 보일 테고. 근데 이제 요령을 모르니까는 처음에 이제 구매한 모니터가 그 노트북 자체가 해상도가 높으니까는 많이 보여서는 좋은데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는 그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해상도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죠. 세 번째, 다중 모니터를 쓰는 경우에요. 다중 모니터 쓸 때는 모니터가 2개 이상이 연결돼야 다중 모니터를 쓰는 거죠. 모니터 하나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강사 모니터하고 저 천장에 매달리는 빔 프로젝트가 분배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분배기. 그런데 건너편 강의실은 다중 모니터를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도 본체에서 직접 나가고 강사 모니터도 본체에서 직접 나가서 복제 모드라고 하죠. 복제 모드. 강사 모니터랑 빔 프로젝터랑 같은 화면을 보여라 하는 거고, 제가 집에서 쓸 때는 모니터 2개를 쓸 때는 다중 모드로 별도로 작동되는 거죠. 왼쪽 오른쪽 모니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왼쪽에는 인터넷 실행해 놓고 오른쪽에는 아래 한글 실행해 놓고 이런 식으로 화면 2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2대 모니터 연결된 경우에는 해상도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어요. 해상도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왼쪽에 주 모니터, 오른쪽에 보조 모니터 이렇게 써도 되고, 모니터가 3개인 경우에는 가운데 모니터를 주 모니터, 왼쪽, 오른쪽을 보조 모니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하시면 되죠. 참고로 모니터 10개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윈도우는. 그러니까는 네 번째가 반드시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폴드 옵션은 뭐죠? 폴드 옵션은 이거죠. 뭐 여기 보시면은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들어가면은 새 창에서 열 건지 같은 창에서 열 건지 더블 클릭해서 열 건지 한 번만 클릭해서 열 건지 숨겨진 폴더도 볼 건지 말 건지 파일 확장명 숨기는 거 해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폴더나 파일들에 대한 숨김 속성을 해제하는 건 아니죠. 해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해서 속성에 들어가서 등록정보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숨김 속성이나 읽기 전용 속성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지, 폴더 옵션에서는 숨겨져 있는 것도 보겠다 안 보겠다 라는 것만 지정해 주는 거죠. 실제 숨기게끔 하는 거, 읽기 전용으로 바꾸는 거는 별도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세 번째가 안 된다 이런 말은. 예. 자, 제어판에서 범주로 했을 때 이거죠. 제어판에 들어가면 범주로 볼 거냐, 범주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를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으로 보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은 크기만 다른 것 뿐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이 제어판에 있는 기능이 한꺼번에 다 보여주게끔 하는 것이 아이콘 보기고, 범주는 그룹별 보기예요. 이 그룹별 보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낱개별로 되어 있는 건 알 수가 있지만, 그룹은 예를 들어 계정에 가면 뭐가 있고, 계정에 가면 뭐가 있고, 뭐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 및 보안에 가면 또 어떤 게 들어있고,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죠? 시스템 및 보안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뭐가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 있어요.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야 사용자 계정을 별도로 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번째가 잘못 말한 거네요. 탐색기라고 하는 건 뭐죠?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게 탐색기라고 하는 거죠. 폴더별로 보고 드라이브별로 보는 건데, 이때 뭐를 누르면, 여기 뭐를 누르면,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뭐를 눌러요? 뭘 누르면 좋을까? 왼쪽? 오른쪽?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 지금 C 드라이브 안에 ID라는 폴더로 가는데, 여기서 왼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 어떻게 돼요? 하이 그룹으로 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하다가 왼쪽 그룹 바로 위 폴더로 올라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폴더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HW70까지 가는데,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윗동네로 가죠? 윗동네로 가죠. 홈키 누르면 어떻게 돼? 홈키 누르면 제일 위로 올라가죠? 제일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홈키는 아니다. 16번. 공개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우리 좀 그 알약 이런 것처럼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 소프트웨어는. 근데 무료 소프트웨어죠, 그거는요. 프리웨어는 뭐예요?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하고 무료 소프트웨어하고 달라요. 무료 프로그램은 알약이나 이런 것처럼 무료로 쓰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프로그램도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소스까지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겁니다. 근데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끼워서 주는 거 있죠. 예전에 그런 거 하던데, 뭐 사면 속풀이 끼워주고 뭐 이런 거 하던데, 슈퍼에서.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번들 기능이지, 번들. 모니터 사면 모니터 안에 CD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예. 예전에 삼성 컴퓨터 사면은 훈민정음 깔려 있었거든. 삼성전자 사면. 삼성전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사면. 그런 걸 우리는 번들 끼워서 주는 거. 이런 거죠. 1번의 답은 아니다. 자,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바이오스는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윈도우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윈도우로 넘어가기 전에 작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이 바이오스가 컴퓨터 내에서 작업을 해요.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특히 그 뭐죠? 그 포스 작업한다 그러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POST.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상에서 이상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윈도우를 불러내는 거죠. 근데 이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돼 있어. 램에 저장되면 전원을 끄면 지워질 거 아니에요. 안 되지. 롬에 들어있어요. 롬 안에 들어있고요. 그 롬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펌웨어라 그래요. 펌웨어. 램이 아니라 롬이다. 그러니까 롬 바이오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롬 바이오스. 자, 메모장에 관한 설명이네요. 메모장은 순수한 글자만 입력하는 거죠. 날짜, 시간도 날짜, 시간 입력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림을 불러오거나 차트를 작성하거나 하는 기능, 즉 OLE라고 하는 작업인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장은 오로지 글자만 쓰는 거예요. 예. 왜? 메모하라고 빨리. 지금 우리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니까 메모장을 여는 거하고 아래 한글 여는 거하고 속도가 거의 같지만은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은요, 한글 2007 불러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실행시키면. 근데 메모장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작동이 됩니다. 그럼 컴퓨터 상에서 메모하고 싶을 때는 메모장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뭐하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작업하라고 하는 게 메모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체, OLE 개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으면은 기능은 있어서 좋은데 메모장이라는 처음의 의도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OLE 개체를 삽입하려면 메모장이 아니라 워드패드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워드패드. 우리 윈도우 안에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워드패드라고. 근데 워드패드에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표 작업이 안 됩니다. 표 작업. 표 작업을 해서 차트 작업하죠? 그건 안 돼요. 대신에 그림을 불러오거나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래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작업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바탕화면에 가서요. 지역판에 먼저 가볼까요? 그러면요. 네, 지역판에 가면 디스플레이라고 있나요? DDDD 여기 있네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눌러보시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글자가 나는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해상도는 1600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글자 좀 크게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글자가 좀 크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해상도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상도 조정. 그 다음에 뭐 색 보정도 있어요. 색 보정. 색 보정은 뭐냐면 이 모니터를 잘 보일 수 있게끔 색깔을 맞춰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막 조정이 가능해요. 예, 원래대로 하면 이러면은 각 원의 가운데 있는 작은 점이 최대한 안 보이도록 작은 원이 잘 보이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건 이 정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 해야 여기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예, 이것도 밝기를 조정하게끔 하는, 예,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정하냐면, 우리 메뉴판에 보면은, 모니터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밝기, 이런 거를 막 조절하다 보면, 색깔이 잘 보이고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걸 안 해놓으면은, 그냥 화면이 밝게만 보여요. 밝게만 보이면, 내가 찍은 사진도 잘 찍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픽 작업할 때 되게 불편하죠. 정확한 밝기가 안 나오니까는. 그런 것도 여기서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고요? 아까 문제 보니까는, 예, 가젯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탕화면에 가서 가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젯 따로 있지 않습니까? 누르시면 가젯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가젯은 스마트폰에서 말하는 위젯하고 같습니다.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상태. 일반적인 우리 앱은 터치를 하면은 실행이 돼서 결과가 보이는 거고, 위젯은 뭐예요?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는 게 위젯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이걸 우리는 가젯이라고 불러요. 윈도우 7에서. 근데 이제 가젯이 윈도우 8로 가면서 없어졌어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험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영어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DBMS. 대표적인 게 우리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액세스. 엑셀 갖고는 힘들고요. 액세스, 뭐 오라클에도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하죠. 그룹웨어는 뭡니까? 그룹별로 쓰게끔 만든 프로그램이 그룹웨어예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같은 거고요. 전자출판은 뭐죠? 컴퓨터를 가지고 책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책을 만들려니까 워드 기능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쿼크 익스프레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전에 문방사호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걸 사용했었는데 답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엑셀 부분 한번 볼게요. 이거 부분합인데? 부분합. 그렇죠? 부분합에서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과별로 자바 점수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설을 보면은 그룹한 항목에서 선택한 필드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나서 부분합을 하는 거죠.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정렬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안 할 거야. 부분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지우고 싶으면 모두 제거 누르면 결과가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약 표시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아래에 지금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합계. 여기 지금 자바 점수의 합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합계 점수가 학과별로 몇 점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왜 이래? 예, 근데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거를, 만약에 자바 점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나서 뭐 학과의 인원수를 계산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해제하고 하는 거죠.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는 거죠. 선택. 체크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함수가 계산이 안 되죠. 되는데 기존의 자바 점수의 합계 점수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22번. 이건 뭡니까?
김철수, 박선영 이 사람이 있었는데 요렇게 성하고 이름을 잘랐네요. 잘랐어요. 그러면 공백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쉼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탭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하고 성이 붙어 있는데 구분기호가 없죠. 즉 공백이라는 구분이라 또 탭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기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왼쪽에서 한 글자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었어요. 실기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공백이나 탭이나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자르는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고 1번이 답입니다. 23번. 이게 뭘까? A6. A6이 뭐야?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라는 점수는 자 0부터 9까지는 미흡이고 10부터 19까지는 분발이고 20부터 29까지는 적정이고 30 이상이면 우수인데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될까요? 없잖아요. 0보다 더 작잖아요. 에러가 나겠죠? 근데 if 에러 그랬네. if 에러. 에러가 발생하면 입력 오류라고 출력하시오 라고 해놨어. 그럼 답이 뭐로 나와야 돼? 입력 오류가 나와야겠지. if 에러가 없었으면 네 번째처럼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에러가 나니까 일단은 vlookup 함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5라는 값은 이 값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if 에러 함수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입력 오류라고 출력하자 라고 해서 답은 입력 오류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데이터와 고급 필터 조건을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영업부이면서 80 이상인 80 초과가 뭐야? 영업 78 땡 영업 78 땡 땡이네. 80보다 커야 되잖아. 아니면 뭔뭔 명으로 되어 있는 거 뭔뭔 명으로 되어 있는 거 세 글자인데 끝에가 명으로 되어 있는 거래. 그럼 김진명, 나오명, 명은 되어 있네. 그 답은 뭐가 나올까요? 이 사람들이 나오겠나요? 일단 무슨 명으로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영업이 80 이상 초과인데 영업이 80 초과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격리과에서 초과가 나온 거지. 그러나 성명에는 걸리니까 답은 두 번째가 되겠나요? 그렇죠. 두 번째가 되겠죠. 김진명, 나오명 두 사람만 나온다. 이거.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피연산자가 뭐예요? 좀 메모를 잠깐 해드릴게요. 는 A의 첫 번째 더하기 B의 첫 번째.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피연산자예요. 연산자가 더하기죠? A 더하기 뭐 더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덧셈이라고 하는 얘가 4측 연산자 중에 덧셈 연산자잖아요. 연산자. 그때 덧셈에 사용되는 도구들, 이 데이터들이 피연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는 썸 A의 첫 번째, B의 첫 번째 이렇게 쓰면은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인수라 그래. 인수. 그러니까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인수라고 부르고 직접 수식을 쓰게 되는 거는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오류 메시지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뭔 말인지 헷갈리네요. 자, 해설해 보시면은 오류 메시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는 A의 는 10하고 사랑이라는 글자를 더하래. 아니면 똑같이 는 A의 첫 번째 있는 값하고 A 첫 번째 값하고 B의 첫 번째 값을 더하라 그랬어. 근데 B의 첫 번째 값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10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글자가. 그럼 숫자랑 글자를 더해야 되잖아요. 에러가 나지. 에러 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는 사랑 더하기 11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어떠한 값을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으로 지정해 주었을 때라는 의미죠.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글자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오류가 나기도 하죠. 그렇죠? 예. 해설해 보면은 에러가 무척 많은데요. 예. 샵 밸류 뭐다?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 에러가 나는 경우고요. 네임은 뭐예요? 네임? 사랑이라는 갈주, 예를 들어서 사랑이 이게 A의 첫 번째라고 가정해보자고. A의 첫 번째. 그러면 사랑 더하기 10이라는 말은 A의 첫 번째 10이 들어있으면 10 더하기 10이 되니까 20이 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이름 상자에 이름을 지정하지 안 했어요. 이름 지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한 상태에서 10을 더하라 그러면 사랑이란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럼 무슨 값이나 무슨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네임의 에러가 나요. 네임. 뭔 이름이야 이게? 이런단 말이야. 무슨 네임이야? 사랑이 뭔 말이야? 이런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식을 썼을 때 말하는 거니까 네임이 아니라 밸류가 되는 거고. 밸류. 이런 거죠. 이런 거. 10이라는 숫자와 사랑이라는 글자를 더해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글자가 모르잖아요. 값을. 이 값이 뭐냐고 이게. 그럴 때는 밸류 에러가 나고 네임은 뭐예요?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쓰래. 이름을 썼어. 그럼 그 이름이 뭐야 하고 에러가 나는 거고. 넘버는 뭐예요? 엑셀을 벗어난 너무 큰 숫자나 너무 작은 숫자를 계산해야 될 때. 이럴 때 에러가 나고. div 제로 에러는 뭐예요? 뭐 나누기 뭐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분모가 0. 0분의 값은 계속 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나누는 숫자가 3번에 div 에러가 나는 거고요. 자, 26번. A 두 번째부터 D 다섯 번째 보세요. A 두 번째 코드 번호부터 D5까지를 블럭을 잡고 이름을 정의한대. 이름. 첫행이 뭐야? 코드 번호, 분명, 규격, 단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보세요. 요거. 16,000원, 35,000원, 2,000원이라는 이 세 개 데이터는 이름이 뭐야? 단가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름이 뭐가 돼? 규격이 되고, 얘는 복사용지가 되고, 얘는 코드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 첫 줄에 있는 게 첫행.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근데 이름 상자에다 이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중간에 빈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 상자에? 못 들어가죠? 그럼 자동으로 단, 밑줄, 가. 이렇게 나와요. 얘는 코드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코드 번호하고 나오는데 얘들은 품하고 한 칸 띄고 명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름 상자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품하고 밑줄 명. 만약에 빈칸이 두 개면 품 밑줄 명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봐. 품명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품 밑줄 명이라고 나와야지. 이름 상자에는 빈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해설 보시면 잘 나와 있네요. 뭐.
자, A1 셀을 선택하고 A1 셀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아, 이렇게 나왔네. 2라고 썼네. 근데 급수야, 급수. 급수는 뭐예요? 선형은 뭐고 급수는 뭡니까? 선형은 여기 단계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2, 4, 6, 8, 10 하고 나가는 거고. 급수는 2, 4, 8, 16, 32 이렇게 가는 거고. 급수는 곱하기고 선형은 더하기고. 그러니까 2배씩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배씩 늘어난다. 그러면 C1 여기는 2 여기는 뭐가 되죠? 4 여기는 8 16 32 64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는 2 4 8 8이 답이 나오는 거죠. 2배니까. 선형 같으면 어떻게 돼요? 2 4 6 8 10 이렇게 더하기가 가는 거고 2씩 더해지는 거고. 해설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 이건 뭘까요? 뭔 내용을 찾으라는데요? 설정된 서식이 없이 뭐 홍길동을 찾아라 하면 홍길동을 찾겠죠? 대소문자 구분도 안 해주고요. 예, 알아서 찾으라는 거죠, 다. 찾을 내용에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뭔 얘기입니까? 홍, 별표, 그건 뭐예요? 홍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홍, 물음표, 그럼 뭐예요? 홍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를 찾아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와일드카드가 그거예요. 곱하기나 별표. 별표가 뭐죠? 올.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라 그랬죠? 그걸 와일드카드라 그래요. 서식은 뭐예요? 꾸며진 기능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식이라는 거는 숫자도 서식이 있고 글자도 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 셀은 제외하고 글자들만 찾는다라는 말은 뭔가 좀 어색하죠? 숫자만 찾아라, 글자만 찾아라 이럴 수는 있겠지만 서식을 지정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서식. 아까 여기 보니까 설정된 서식이 없다고 했는데 서식을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빨간색 찾아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숫자도 빨간색이 있고 글자도 빨간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숫자는 빼고 글자만 찾는다고? 그럼 숫자가 바보가 됐잖아. 이것도 어색한 거죠. 답은 두 번째 건데, 예. 자, 매크로. 매크로는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걸 한꺼번에 묶어주는 게 매크로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커말 2급에서는 1급에서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매크로 이름은 숫자, 반드시 숫자가 아니라 매크로는 글자가 와야죠. 문자가. 빈칸이 와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만 쓰는 거죠. 숫자 쓰면 안 되고 컨트롤 1 이런 게 아니죠. 컨트롤 A 뭐 이런 거죠.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를 해야 돼요. 선택된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실행되게 하려면 절대 참조를 해야 되고요. 우리 커말 자격증에 매크로 시험 문제는 반드시 어느 셀에 있다 하더라도 매크로가 작동되도록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한다는 걸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잠깐만 보일게요.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기록하는데 상대 참조로 기록한다는 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얘를 안 눌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 이렇게 여기다 합계를 구하래. 여기다가 는 썸 해서 여기 합계를 구하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놓고 명령을 걸면 요거 두 개 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얘는 여기에 합의를 구했잖아. 왼쪽에 두 개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마우스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합이 나온다고, 여기다. 그렇게 할 때는 상대 창조로 기록을 선택해놓고 매크로를 기록하면 자기 입장에서 꼭 자기 위치에서 작동이 돼. 만약에 여기다 놓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합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매크로는 여기다 놓고 매크로를 실행하든 저기다 매크로를 실행하든 답이 항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답은 3번이 맞는 거죠. 자, 매크로 이름 변경할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 변경할 수 있고 바로가기 키도 변경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매크로 내용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직 변경하는 거 안 배워서 그런 거지 다 가능합니다. 3번은 맞다. 자, 30번 문제. 아,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왜? 이거 다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어? 어? MOD는 뭐예요? MOD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13을 3으로 나누면 3, 4, 12에 나머지 1 남네. 근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남네? 아, 몰라. 헷갈려. 이거는 뭐예요? 3의 제곱. 3의 제곱이라는 함수예요. 3의 제곱이 9죠. 트렁크 함수는 뭐냐면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트렁크고요. INT는 그 마이너스 7.4를 넘지 않는 작은 정수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7.4보다 작은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8로 가야 돼요. 그 3번이 틀린 거예요. 그 1번은 맞겠지 뭐. 3번이 틀리니까. 그렇죠? 2번, 4번, 3번 다 맞으면 1번이 틀린 거고. (31번) 이건 뭐죠? 근무일수 5번, 4번, 여기는 3번. 어떻게 계산했을까? 카운트에 있으면 되겠네.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숫자는 없잖아. V자만 있잖아. 카운트 블랭크는 뭐 하는 거예요? 빈칸만 세는 거잖아. 아니죠. 디카운트는 어떻게 돼? 디카운트는 복잡하잖아요. 공식이. 디카운트는 전체 범위를 주고 몇 번째 개수를 세고 조건은 뭐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디카운트는 그냥 여기 해설이 보기가 아주 단순하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고 1번이 답이다.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통합문서 엑셀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문서 뭐 바이너리 통합문서 엑셀 문서 이런 건 있어요. 근데 DBF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인데 엑셀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DB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엑셀에서는 DBF가 안 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때는 너무 복잡할 수도 있어요. 번거롭고. 자, 범례. 범례가 뭐죠? 차트를 만들면 그 차트에 위나 옆에 아래에 막대 그래프나 꺾음선에 이름이 보여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범례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직접 자동 조정이 안 됩니다. 범례에 가서 범례 서식에 가서 범례 위치를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로 바꿔라 그러면 오른쪽 영역이 빠지면서 차트가 오른쪽으로 넓어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높이도 조절이 돼요. 근데 마우스로 직접 조정하면 자동 조정이 안 되나 수동으로 바꿔야 돼요. 다. 망쳐요, 잘못하면 차트가. 네 번째가 마우스로 이동하면 자동 조정이 안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매크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매크로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도구에 가면 이 양식 컨트롤 단추 얘를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셀에다 글자를 여기다 얘를 클릭을 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 하려면 하이퍼링크는 되지만 매크로는 안 돼요. 얘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나오게 해라. 이거는 가능하지만 여기다가 네이버.com 치면 이걸 클릭하는 순간 네이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는 가능합니다. 이거 나오게는 가능해요. 근데 얘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나오게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도형은 하이퍼링크도 되고 매크로도 돼요. 근데 얘는 이건 단추잖아요. 그렇죠? 얘는 매크로만 돼요. 얘는 매크로만 된다고. 얘는 매크로만 되고 얘는 또 하이퍼링크가 안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셀의 바로가기 메뉴, 셀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열리잖아요. 거기 매크로 지정이 없어요. 셀에는 하이퍼링크는 돼요. 두 번째가 틀린 말이다. 클립보드가 뭔지는 아시죠?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면 연결에 붙여넣기 들어가면 값만 붙여넣기 한다든지 가능해요. 예. 자, 볼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가 어디 있나요? 홈에 있나요? 여기? 붙여넣기 가면 값 붙여넣기 있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연결하여 붙여넣기 있죠? 테두리만 붙여넣는 건 없죠? 여기 붙여넣기 옵션. 어려워요. 이름은. 붙여넣기에서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붙여넣기. 붙여넣기라는 건 뭐예요? 통으로 붙인다는 얘기잖아. 통으로. 값만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연결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도 할 수 있고 테두리 붙여넣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라운드 했습니다. 소수면 첫째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561.6 되겠네요. 맞죠? 라운드 했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아니라 1의 자리에서 4560이 됐네요. 라운드업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리래. 첫째 자리 나오게끔. 그러니까 4561.7 맞는 거고요. 라운드업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4562가 아니라 4570이 되는 거죠. 1의 자리에서 단자리에서 올리라 그랬잖아. 4570이 돼야죠. 70. 1의 자리에서 올려서 10의 자리까지 나와야 되니까 4570이 되죠. 업이니까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죠.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입력이 안 돼요? 입력 다 되죠. 입력 다 되지 않습니까? 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입력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지. 네. 1번이 틀린 말이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원하는 기능을 따로 꺼내놓고 쓰면 편하다 이거죠. 어디에다? 여기에다가 요거 이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빠른 실행 도구 뭐. 굳이 여기 있는 메뉴 난 안 쓸 거야. 난 쓰는 게 몇 개 있어. 여기다 미리 다 만들어 놓으세요.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나는 저장 명령 여기 있으니까 쓰면 되고, 나는 매크로 보기가 꼭 필요해. 그 매크로 보기를 하나 추가해. 그 매크로 보기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매크로 보기가 착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예. 딱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크로 보기가 바로 되니까. 난 요거만 있으면 엑셀 다 할 수 있어. 그럼 굳이 여기는 뭐 페이지 레이아웃 이름 메뉴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따로 메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메뉴라고도 불렀어요. 과거에는. 사용자 지정 메뉴를 이제 2007 버전으로 가면서 빠른 실행 도구 몸이라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사용자를 따로 만들어 사용을 했던 거죠. 자, 머리글 바닥글은 뭐예요? 여러분 한글 2007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릿말 꼬릿말. 머리글은 상단에 나오는, 바닥글은 화면의 하단에 나오는 건데,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바닥글, 머리글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하는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보는 거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봐야 머리글, 바닥글을 쓰기가 편한 거야. 근데 이거를 페이지 나누기로 보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면은, 페이지만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서 보이는 것 뿐이지, 머리글, 바닥글 쓰는 날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삽입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했더니 자동으로 오네, 뭐, 일로. 오네, 여기. 예. 그래서 머리글은 어떻게 할 건지, 페이지를 어떻게 넣을 건지 말 건지, 바닥글은 뭐라고 넣을 건지, 여기다 페이지 번호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 현재 시간 집어넣으면 현재 시간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머리글을 쉽게 추가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죠. 네 번째가 아래 차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한번 볼까요?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건 뭡니까? 국어, 영어, 파란색 국어, 빨간색 영어인데 총점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이용했네요. 그렇죠? 보조축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총점 계열이 보조축으로 표시된 이중축이다. 맞는 말이죠. 범례는 아래쪽에 있다. 맞는 말이고요. 영어 계열은 뭐예요? 빨간색이 영어 계열인데 영어 계열 위에 홍길동 거? 홍길동은 여기 어디 갔어? 홍길동에 레이블이 있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길이라는 사람의 총점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는 거죠? 값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축은 0에서 40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주축은 0에서 80까지 10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세 번째 보기가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니다 이거죠. 일단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두 번째 문제, 4회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